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를 제 좌우명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 좌우명은 변함이 없고요.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 주는 삶을 못 산다면 차라리 피해라도 끼치지 말고 잘 살자는 마음에서 정한 좌우명인데요. 요즘 제 삶의 모토와 기준이 마구 흔들리던 와중에 겪은 에피소드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새신랑과 살고 있는 새 신부입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모두 불교 신자시고 저와 남편은 딱히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마음이 허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 산속의 절을 찾아 절을 올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 친정은 그리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제 대학 등록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운 좋게 학자금 걱정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지만 혜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곧 퇴직을 하시게 된 아빠와 조그만 상점 하나를 동네에서 운영 중인데 다달이 50만 원이 좀 안 되는 월세를 내기도 벅차하시는 엄마의 아래서 저는 어떻게든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딱 하나뿐인 자식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휴학하고 짧게라도 국내외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전 단 한 번의 휴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오로지 취직 혹은 자격증 획득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던 막학기 때 그 노력이 빛을 발하며 원하던 대기업에 단번에 채용이 되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월급이란 걸 받아오고 나니 부모님은 숨을 좀 트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일하며 보낸 분이셔서 그런지 제 직장 생활을 많이 이해해주려 하셨고 또 힘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가벼운 덕담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자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곤 하셨죠. 반대로 엄마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당장에 연금이 나오진 않으셔서 그런지 제가 드리는 용돈은 늘 기분 좋게 받아보곤 하셨지만 아빠만큼 늘 제 노력에 수고에 고마워하셨고 끝에는 미안하단 말을 잊지 않으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쉽사리 결혼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새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버리면 재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평범한 남편과 살기 위해 제 월급은 온전히 새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겨우 아버지 원금에 제 월급까지 더해서 밤에 먹고 싶은 배달음식 하나 정도는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제 결혼으로 그 평온함과 안정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저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을 선언해버렸죠. 부모님은 괜시리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또다시 미안해 하셨어요. 집도 턱하니 사주고 딸 용돈도 마구 쥐어주면서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전 다 괜찮았어요. 누구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비혼 생활을 잘 이겨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를 하며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거의 다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통장은 두둑히 쌓여져 갔고 그럴수록 일에 미쳐서 더 열심히 일과 자기계발에 힘썼어요. 30대에 들어서고는 확실히 함께 입사했던 여자 동기들보다 직급이며 회사 내 평판에서 앞서 있었고 몇몇 떨어져 나간 남자 동기들을 제외하곤 나머지 사람들도 저와 함께 어울리고 술자리를 가지며 회사 얘기를 나누고 미래를 고민하는 것을 좋아라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서 아무런 불만거리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주말을 맞이해 근처 뒷산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을 찾았어요. 평소에도 부모님과 저녁 먹고 설렁설렁 날이 좋으면 산책을 하러 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낮에 가면 여기저기 등산을 하다가 사찰 앞에서 잠시 들고 온 커피를 마시면서 벤치에 앉아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웬 여자분께서 저희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엄마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던 그 여자분은 다짜고짜 다가와서는 가족이냐고 여기 올 때마다 보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다면서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가족은 동시에 말로만 듣던 그 도를 아시나요? 컴퍼니에서 나오신 분이라 생각이 되어 급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온 이유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과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부부도 불교 신자이고 근처에 살아서 이곳을 자주 놀러 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저를 찾는 제 모습이 너무도 효녀스럽고 착해 보였다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짝으로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냐 물어보는 여자의 말이 내심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며 속으로 흐뭇해하기도 했죠. 그래도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의 바르게 거절을 했는데 글쎄 제 뒤에서 저희 부모님은 딴 생각을 품고 계셨더라고요. 그 후 제가 야근이 있거나 피곤하면 평일에는 두 분이서만 사찰을 올라가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여자분과 다시 마주쳤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아들이라고 하니 그저 딸내미를 늦게라도 여유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고 상대방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딱 며느리감으로 생각이 되니 선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아무튼 자식들은 아무런 스파크가 없는데 부모님들끼리 오두방정을 떨며 인연이라고 선자리를 맞추셨고 그로 인해 전 영문도 모른 채 나간 자리에서 그 여자분과 그 여자분의 아들까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비주얼에 사업을 해서 그런지 제가 저희 회사 상사분들한테 보던 값비싼 시계며 옷을 걸치고는 나타난 그 남자는 저와의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게 참 괜찮았습니다. 도중에 어머님들은 자리를 비켜주셨는데 저는 단둘이 있을 때 더 설레고 대화가 재밌었어요. 비오는 자랑스레 외치고 다짐했던 제가 어느 순간 이성에 홀딱 반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성이고 또 무엇보다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이대로 비혼 선언을 차려야 할까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남자와 1년의 불타는 연애를 마치고서 끝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봤던 것처럼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줄은 정확히 몰랐지만 한국의 영화를 다른 나라에 팔고 수출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집에는 늘 제작사로부터 받아온 영화 포스터의 홍보 마케팅 자료들로 가득했었고 마침 당시 한국 영화가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던 데라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더더욱 바빠졌죠. 네가 우리 집안의 보배라며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가는 게 제 덕이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며 절 치켜 세워주던 남편의 모습은 참 이상적이었고 또 설렜습니다. 꿈꿔보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라 긴장을 했지만 잔잔히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죠. 저는 저대로 제 일에 소홀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집가고 나서 사람이 나태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했어요.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났어요.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리며 전 세계에서 봉쇄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영화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외출을 못하게 막아버린 나라들까지 생겨나자 남편의 영화 사업이 순식간에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수익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앞으로 추가 영화 개봉까지 확답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남편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닫은 채 그저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듯 변해버렸고 저는 졸지에 저희 친정 뒷바라지를 하다가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할 판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것 또한 제 운명이겠지 하며 불평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기죽지 말라며 많이는 못 주지만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었고 가게 살림에 필요한 돈은 무조건 제가 냈고요. 천만다행히게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서 그걸 그나마 위안이라고 삼으며 살았죠. 하지만 점점 더 남편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 문제로 몇 번 언성이 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돈 문제 앞에선 순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던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많이 놀라고 실망했지만 문제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함께 느끼셨다는 것이죠. 걱정돼서 반찬이라도 싸우면 왜 굳이 와서 바쁜데 인사하게 만드냐며 문을 열어드리기 전부터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던졌고 막상 문 열고 부모님 얼굴을 비추면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고는 도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본인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그런 거라며
애써 친정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돌려보냈지만 나가시는 길까지도 인사를 한번 하러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적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친정 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탄탄대로로 달리던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로 휘청할 만큼 가지고 있던 회사 돈도 없었냐며 뒤늦게야 시어머니를 향해서까지 역정을 내실 뻔도 하셨답니다. 실제로 사찰에서 저희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마주쳤다가 대판 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당시 주변에 함께했던 동네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막판은 거의 금붕어처럼 입도 뻥끗 못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무 지랄발광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대는 바람에 겁먹어서 말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아들 사업이 안 되어가고 있으니 속병이 나긴 나셨는데 하필 그걸 저희 부모님과 마찰로 풀게 되신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저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찌되었든 이 집안에 며느리 있고 아내니까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자존심 상한 게 먼저고 처지가 나빠진 것만 생각하기 바빴던 두 모자는 결코 제 도움을 달갑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 빌리려는 자세가 삐딱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소연을 하던 것에 괴성으로 맞받아치며 결국 그 후로는 사찰에서 마주쳐도 저희 부모님을 아는 척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 하신다는 시어머니. 사돈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까지 싹 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집간다고 경제적인 도움을 왕창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 딴엔 저도 모아놓고 있었던 돈을 써서 시집을 왔거든요. 지금은 남편 사업이 안 좋아서 제가 결혼 생활의 반 이상을 생활비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네요. 제가 이 집안 장녀이자 외동으로 태어나서 여태껏 혼자 독립적으로 착실히 부모님 모셔보겠다고 일을 가며 살아왔던 덕종인데 그런 저를 앞에 두고 이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이 모자를 가만히 지켜보기엔 제 성질이 또 한 성질 했네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어디서 술을 잔뜩 들이마셔서는 저희 친정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그날 퇴근을 한 후 남편의 저녁상을 말끔하게 차려낸 뒤 같이 밥을 먹고는 산책을 할 겸 동네를 걸어보지 않겠냐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축 처지는 것 같으니 남편에게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속으로 내심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TV만 보는 이 인간이 답답한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끝내 티 한 번 내질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불편하고 기분 나빴는지 제게 대답 대신 화를 내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귀찮게 왜 그러냐고 신경질을 부리던 남편의 모습은 정말 남아있던 티끌만한 정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겠다며 후다닥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들고서는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그 사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갔다가 제가 없는 걸 알고는 속이 뒤틀리셨는지 친정까지 찾아와 저를 찾던 시어머니. 결국 친정집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는 아들만큼이나 신경질을 부리시더군요. 집에서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넌 팔자좋게 친정을 오가며 쉬고 있냐며 대뜸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는 개차반이라고 상종 못할 말종이라고 욕까지 짓거리셨어요. 졸지에 평안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저와 저희 부모님은 어쩌다 저런 사돈을 만났나 싶어 머리가 지끈거리던 와중이었고요. 그러던 중 현관에 쭉 서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신발을 신은 채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아이스크림은 없냐고 냉동실 문을 막 열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술이 아주 꽐라가 되신 채로 사돈댁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한참을 사돈집 냉동실을 뒤지다가 냉장고도 뒤지고 급기야 국물 있는 반찬통까지 멋대로 끄집어내서는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는 바람에 뚜껑에 빠져 국물이 새는 상황까지 갔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다가가 말리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제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셨어요. 남편 길을 못 피게 만들어서 아들 사업이 저 모양이 된 거라면서 제 머리를 막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흔드신다고 제가 도중에 머리를 옆에 있던 식탁에 찧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피가 안 난 게 다행이었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2년 전 섞어가며 내뱉으시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터져 세계로 퍼진 코로나로 인해 망한 영화 사업을 한국에서 나고 자라 토종인으로 살다가 지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탓을 하고 앉아있으니
얼척이 없다 못해 웃기고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었던지 저희 친정아버지가 달려들었는데도 손을 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친정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엄마 데려가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주 개판되기 5분 전 상황이었던 그 순간 저도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더군요. 남편 사업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으쌰으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본인 상처받고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더니 결국 이렇게 친정에서 무례하게 난장판까지 일으킨 시어머니를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필요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저희 친정엄마 냉동실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으며 뒤집은 우리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칠랑 말랑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냉동실 문을 열고는 얼음을 꺼냈습니다. 여름엔 저희 가족들 모두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지라 얼음통에다가 얼음을 정말 꽉꽉 채워놓곤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 통, 그래도 손으로 빼내서 술주정 부린다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확 쏟아 부어버렸어요. 아이스크림 찾다가 졸지에 얼음 폭탄을 맞은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얼음으로 인한 추위가 밀려왔던지 등에도 얼음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절 붙잡고 빼내달라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발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때 아까 식탁에 부딪힌 머리에서 살짝 피가 났습니다. 피가 고이자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화가 나버리셨고 저희 어머니는 결국 이성을 잃고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상처냈다고 다가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완전히 쥐어잡고 질질 끌기 시작하셨어요. 어찌나 괴물 같던지 정말 어디서 괴력이 튀어나와서는 시어머니 머리를 흔들어대며 쌍욕을 퍼부으셨고요.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고 곧이어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토대로 경찰은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술에 취하신 것, 약속도 없이 사돈댁에 찾아와 반찬을 쏟고 냉장고 뒤지며 행패를 부린 것, 그러다 며느리 머리에 상처를 내고 많이는 아니지만 피까지 나오게 한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엄마가 나섰다는 것까지. 상황이 너무 뻔해서 좋게 가족끼리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곧장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차마 제가 얼음을 쏟아 부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알아서 술김에 자기가 쏟은 거라고 말을 횡설수설 하더군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과 저를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는 그동안 내가 소홀했다며 미안하다고 지난 일까지 용서를 구했어요.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폭행을 해서 경찰에 가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나는 게 차마 한동네에서 겁이 났던지 입단속까지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 집구석 인간들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용서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이 남자 생활비에 용돈까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대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차라리 평생을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제가 그간 생활비며 용돈이면 다 챙겨주고 살았는데도 마음고생이 심해 이혼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마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 남편한테서 한 동네 사는데 껄끄럽게 돈 받아내고 싶진 않았어요. 다만 자꾸만 매달리고 이혼하지 말아달라며 사정하는 남편과 합의혼으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기로 했죠. 이 사람에겐 저와 이혼하는 것보다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가 없어서 용돈이라도 타낼 구석이 없다는 게 더 끔찍한 현실일 테니 현실에서 지옥을 맛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싱글이지만 전보다 더 싱글라이프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이제 저희 친정부모님께 그간 소홀했던 효도를 더 열심히 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기 딱 2달 앞둔 젊은 새댁입니다. 저는 올 초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창궐하던 그 1월에 결혼식을 올려 지금껏 11개월째 신혼으로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젊은 분이세요. 연애 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19살 때 사고를 쳐서 남편을 가진 바람에 교복 입던 시절에 애를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과는 딱 20살 정도가 차이 나는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동갑내기인 저와도 겨우 20살 차이, 저희 친정부모님과는 거의 1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분이셨죠. 왠지 전 결혼 전부터 젊은 시어머니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어울려 다니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비교적 많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딸부잣집 장녀인데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 더 있어요. 그중 막내 이모가 딱 저희 시어머니보다 한 살 어리셨는데 저는 저희 막내 이모랑 정말 절친한 친구마냥 함께 지내왔거든요. 이모 처녀 시절에는 손 꼭 잡고 이모 따라 데이트하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 보기도 했고, 이모 결혼하는 것부터 아이 낳고 자라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다 보면서 친정엄마께는 죄송하지만 이모는 이모대로 제게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떨 땐 엄마보다 더 가까운 친구 같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랬기에 결혼을 할 적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일 거라고, 함께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심하면 클리닉도 같이 다니며 마사지를 받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좀 서스럼없이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 당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결혼을 한 친구가 딱 2명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 욕을 했었거든요. 모이면 시댁 얘기,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얘기뿐이어서 가족들 간에 불화라는 걸 모르고 자랐던 제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늘 고역이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믿었던 남편이 시자 들어가는 사람 편을 들어서 화병이 난다는 것이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더 옆에서 화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시자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며느리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가 싶어서 결혼이 겁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사람이 참 됨됨이가 좋고 화 한번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설마 시댁과의 불화가 생겨도 내게 등을 돌릴 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일말의 믿음들이 조금씩 커져갔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아들을 낳고 길러준 시부모님들의 인품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모두들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느리 노릇 하겠다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한복 갖춰입고 시댁에 공손하게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이자 새색시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었죠. 젊은 분들이시니까 한복까지는 갖춰 입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견례 때도 그렇고 연애하며 몇 번 밖에서 남편과 다 같이 만나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유심히 봤었는데 저희 엄마보다도 나이가 분들처럼 얌전하고 옛날스러운 풍의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말하시는 것도 정말 고상하고 나이에 비해서 무게감이 꽉 차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얼굴만 젊은 분 60, 70세는 되어 보이는 시할머니를 영접한 기분이었습니다. 괜히 그 포스에 눌려서 말도 서먹서먹하게 되었고 단어 하나라도 조심스레 내뱉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귀여워 보이셨는지 여러 번 웃어 보이며 긴장을 풀라며 절 달래곤 하셨었죠.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취향을 왠지 알 것도 같아서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해서 예쁜 한복을 갖춰 입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우리 시어머니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삐쩍 마르신 분이 노란 야광 요가 레깅스를 입고서는 상의에는 허리까지만 따고는 쫄쫄이 티셔츠에 방한조끼를 걸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입이 도무지 닫히지가 않아서 시어머니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우와 하는 탄식을 내뱉었는데 그걸 그만 어머니께서 들어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이 왔냐고 다가오시다가 절 보고선 넌 왜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니? 하고서 쎄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바람에 전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아, 어머님이 너무 신세대처럼 입고 계셔서 홀딱 빠져버렸다는 말로 겨우 위기를 넘겼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자잘한 얘기들을 해드리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가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보다 딱 10살이 어린 시누이였죠. 그런데 시누이가
짧은 미니스커트에 검정색의 두터운 스타킹을 신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자마자 너 또 내 옷을 입고 나갔냐며 거짓말 않고 바로 옆에 있던 제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큰 소리를 내며 역정을 내신 겁니다. 순간 옆에 까마귀가 한 5마리 정도 앉아있다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엄마야! 하고 덩달아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얘 왜 이러자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 짧은 미니스커트가 시어머니의 옷이란 것도 놀랐는데 문제는 아가씨가 걸고 있던 제 주먹만한 귀걸이까지도 시어머니가 왜 자기 걸 했냐며 아가씨 어깨를 치며 억지로 뺏어드는데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뭔가 제가 생각했던 참했던 어머님의 모습은 페이크였고 이게 진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고부관계의 먹구름이 뒤덮여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개성만점의 성질까지 잘 부리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본 후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식탁에, 그 큰 식탁에 거짓말 않고 통닭 하나가 놓여져 있더군요. 한가운데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통닭 한 마리가 하얀 도자기 그릇 위에 아주 살풋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치킨집에서 준 겨자 소스랑 소금 그리고 치킨무가 마치 프랑스 장인의 손을 거친 듯 아주 정갈하게 그릇에 담겨져 있었답니다. 네, 집주인이 뭘 차려주던 감사하게 잘 먹는 게 도리이죠. 무엇보다 그 상대가 시어머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함께 시댁에 앉아 먹는 첫 밥상인데 치킨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것도 5명이서 먹을 건데 반반 치킨 한 마리만 딱 사놓고 말입니다. 이건 며느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치킨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돌아와서 처음부터 꼬여도 제대로 꼬여버린 것 같은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 이건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시댁에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부관계가 과연 멀쩡할지도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내 그런 저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다른 또래의 시어머니들보다 훨 어리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셨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거의 끝판왕으로 참하셨던 분이셨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 어머님은 너무 싼티가 나셨어요. 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심각한 정도였어요. 야광 옷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는 것까지는 제가 옷차림의 개성 문제니까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었지만 문제는 산티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학자금 대출을 여전히 갚고 있기도 했고 당장에 집을 구해보려다가 30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전셋집을 알아보자며 급한 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둘 다 직장인이고 그렇게 막 뭐가 사정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여기서 더 대출을 받고 빚을 내는 게 싫어서 딱 1년만 시댁에서 지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바람에 전 저희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충격을 받아야 했죠. 첫 3달 동안은 시어머니가 절 소리를 지르며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코앞방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노크하는 것도 아니고 살갑게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생각나면 야! 하면서 불러내신 겁니다. 처음엔 야라고 하길래 자기 아들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편하고 가깝게 느껴져도 전 엄연히 다른 집의 귀한 자식인데 같이 산 지 하루 만에 야라니요.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죠. 옆에서 그런 저를 보고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뒤늦게 어머님께 며느리한테 야가 뭐냐고 편지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쟤를 야라고 부르지 그럼 마님이라고 부르니? 라고 말입니다. 비교를 해뒀고 야를 마님이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 말이 통하질 않았죠. 또 우리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자기 용무가 급하다며 절 불러내십니다. 5 식구가 한 화장실을 쓰는 것도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제가 좀 사람이 뜸하다 싶을 때 조심히 화장실을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야! 하면서 쫄래쫄래 화장실 앞에 와서는 죽어라 노크를 해대십니다. 자기 급해 죽겠으니까
당장 나오라며 제가 나갈 때까지 쉬지도 않고 문을 쾅쾅 두들기시는데 제가 정말 전쟁터에서 폭격 피하는 군인 마냥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헐레벌떡 뛰쳐나왔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남편이 또 보고서는 어쩌다 몇 번 화장실 가는 애인데 그걸 못 기다려주냐며 핀잔을 또 주었고,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또 기똥차게 말대답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내가 쟤를 상점 모시듯 볼일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내 차례가 오면 그제야 들어가니? 하고 말입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앞사람이 방금 들어간 걸 알면 최소한 기다려주거나 참거나 전 급하면 조심스레 노크를 하고 부탁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뇌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상전도 아닌데 기다릴 필요가 뭐 있나 싶으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남편에게만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힘든 내색을 비추다가 첫 3달이 지나가면서는 제가 완전히 화병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너무 심각해져 있다 보니 가족들이 밖을 나가지도 않고 저희 부부는 급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버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24시간을 내내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는 건 물론이고 야 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이 상하는 건 매일같이 일어났고요. 문제는 기존의 불만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식사였어요. 제가 별로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아침은 대충 선식이나 시리얼을 먹고 회사에서 점심을 거하게 먹고는 저녁을 대부분 패스를 하거나 간단히 먹곤 하는데, 집안에 붙어있다 보니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해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려야 하더라고요. 출근만 안 했을 뿐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만 밖에서 야하며 저를 부르니 전 나가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요리도 잘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면서 저를 세워놓고는 자기 하는 요리를 지켜보라고 하질 않나. 그러다가 제가 일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면 너 일하는 중이니? 하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며 절 돌려보냈어요. 재택근무가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 불러냈다가 또 절 돌려보내길 반복하셨죠. 이쯤 되니 저도 미칠 것 같아서 위험하고 자제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도 짐 다 싸서 회사 혹은 주변 카페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절 밖으로 내보내거나 미안한 날에는 같이 졸졸 따라와서 제 옆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이쯤 되니 제겐 코로나보다 집구석에서 마주봐야 하는 시엄마가 더 지옥이고 두려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게 쭉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을 하다가 3달 전쯤 남편이 먼저 회사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짐을 챙겨 카페로 나가려고 불이 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라고 대뜸 이 한 문장을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외출이 금지냐 생각에 어머니 저 일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곧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너가 외출을 했다가 코로나에 걸려오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동창회를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식간에 피시겠어요. 아니 누가 이 시국에 동창회를 열어서 여기저기 오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나라에서도 매일같이 뉴스에서 말하지 않냐고, 많은 모임은 자제를 하라고 말하질 않았냐며 시어머니께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은 했지만 더 큰 데시벨로 제게 야! 하면서 또 코앞에 있는 제게 굳이 소리를 질러 불러대시더군요. 그 동창회는 반드시 열릴 것이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관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당장 출근해서 온라인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붙잡고 있으니 방도가 없었어요. 그 앞에서 곧장 회사 업무를 봐야 해서 지금 이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가방을 도로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뭔가 확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네,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제게 키친타올을 던지신 겁니다. 뭔가 아프진 않는데 기분이 더럽고 불길한 것이 일이고 뭐고 당장 시어머니부터 족치고 싶더라고요. 열이 받아 확 째려보고 뒤를 돌아봤어요. 예의 없고 아나무인한 건 쭉 참아왔는데 그래도 방금 제게 뭘 던지신 건 선을 넘으신 거라며 최대한 소리를 안 지르려고 조용조용히 말했어요. 하필 남편이면 신우며 그리고 아버님까지 모두 출근을 하셔서 그걸 저 하나밖에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고 어머님을 잘 타이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동창회를 못 여게 하면 네 사지를 찢어 놓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이제 보니 우리 시어머니 그 동창회를 주도하는 회장님이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또래 친구들한테서 여기저기 뒷소문에 욕도 많이 먹었었는지 그렇게 신세대를 따라한다고 별난 색상의 옷에 치마까지 입으시더니 결국 그걸 또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동창회를 여는 거에 목숨을 계시던 시어머니. 며느리가 일하러 나가야 한다니까 혹여나 제가 그러다 코로나를 옮겨오면 어쩌냐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 키친타올까지 던지신 겁니다. 아니 남편이고 아들 딸들도 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왜 저 혼자만 나갈 수 없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발로 내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는데 뭐 때문에 키친타올까지 던졌냐며 화를 내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것 같았는지 그제서야 그럼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그 꺼지란 한마디에 결국 분노 조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 때린다고 던진 키친타올을 확 시어머니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놀라 피하던 시어머니는 또 그 특유의 괴성으로 야!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저는 그 길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걸려있던 휴지말이랑 베란다 창고에 쌓아뒀던 휴지까지 몽땅 들고 나와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야구공 뽑아 던지듯이 막 퍼부어댔어요.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 맞아도 타격은 없겠지만 제가 있는 힘껏 가까이 다가가서 정신나간 년마냥 휴지를 던져대니 시어머니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쫄아계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소리 지르면 네 사지도 내가 찢어! 라고 반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휴지를 담고 있던 비닐종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워버렸어요. 순간 손으로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잔뜩 쫄아서 몸을 움츠리던 시어머니.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겨우 이 정도의 배짱으로 나한테 그간 소리를 지르고 험하게 대했나 싶어서 완전 센 척을 했단 생각이 더 열이 받고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장 방에서 제 간단한 옷이며 짐까지들을 챙겨나와 현관에서 침 한 번 퇴퇴하고 뱉어준 뒤에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혼이요? 아니요. 몇 달 앞당겨서 시댁에서 빨리 독립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하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회사까지 반차를 내고서는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친정에서 잠깐 살림을 또 차리다가 금방 조그만 빌라 전셋집을 구해서 지금은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가 짐을 챙겨 나갈 때까지 비닐을 쓴 채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계셨고요. 제가 자신과 똑같이 사지 찢는다는 말을 던지며 휴지를 던지는 폭력을 휘두르자 만만했던 며느리한테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움직임에 미동도 없으셨죠. 들어보니 남편도 자기 짐 챙겨오며 시어머니께 왜 그러냐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껏 독립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꼴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몇 달의 시댁살이를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되는 값진 경험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다시는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둘이 지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를 제 집에 먼저 초대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쭉 남남으로 지내보길 간절히 바라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인 34살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시누이에 대한 고자질을 좀 해보고자 사연을 들고 왔네요. 미워도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내 시댁 식구인지라 흉을 드러내고 싶진 않은데 어디 또 이런 싸가지 없는 시누이가 도처에 살고 있을까나 하는 마음에 정신교육 차원에서 제 글을 공유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부디 세상에 있는 모든 싸가지들이 우리 신우한테 들러붙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신우는 31살이에요. 옛날로 치면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맞고 또 심하면 노처녀라는 소리도 들었던 나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31살 성인한테 노처녀 혹은 노총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결혼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하기도 하는 시대에 있고 워낙 늦게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지기도 하다 보니 31살은 누가 봐도 참 한창인 나이죠. 제 친동생들만 봐도 그렇고요. 저도 결혼은 32살에 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정작 결혼하던 그때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찍 결혼해도 되려나 싶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덜컥 아이라도 들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는 남편이랑은 상의 끝에 아이를 가지는 걸 좀 미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질 계획으로 말이죠. 아무튼 결혼할 나이라는 것은 지극히 시대 발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랍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고 또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하기 싫다고 하면 충분히 그 뜻에 따라줘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죠. 근데요, 저희 시누이는 줏대가 없어도 정말 없었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는 젊은 처자는 우리 시누가 처음이었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시누이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던 사람이었어요. 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결혼은 무의미하고 또 심지어 쓸데없는 거라고까지 말을 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저랑 신우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이라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가치관까지 주고받으며 대화를 펼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던 결혼 직전의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을 막 하고서는 새댁이 되었던 그 시기까지도 결혼을 무의미하던 것이라는 말로 저의 속을 뒤집어 놨었답니다. 왜 결혼해서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막냐고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은행이라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결혼만큼은 참 바보스러운 결정을 했다며 한 번은 비웃음 비슷한 것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건가 싶은 나머지 순간 욱해서 신우의 이름을 부른 적도 있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아가씨라고 존칭을 썼을 텐데요. 그날따라 신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그만 좀 하라는 의미에서 신우 이름 석자를 불러낸 거죠. 그러니 신우도 저의 무표정 그리고 저의 호칭에 속으로 깜짝 놀랐던지 그 뒤로는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고요. 그 후부터 저도 신우의 태도에 따라서 저의 행동은 달리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겁을 주거나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 만큼 속으로 쫄아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 입에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제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색을 하며 덤볐어요. 그런 얘기는 잘 살고 있는 나한테 하지 말고 결혼해서 불행하다 말하는 주변 친구한테나 가서 하라고요. 결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혹은 결혼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혼잣말을 하는 말들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의 끝이 저를 향해서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네 하며 오지랖을 피우는 것만큼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입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신우한테 정색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으니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친구들한테나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충고를 하라고 하니 신우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언니, 내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다 결혼을 해봤자 쓸모없는 거라면서 안 한다고만 하지. 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뭐라 대꾸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신우이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저기 서로 세뇌시키고 설득하고 대화를 펼치며 뜻을 한데 모아놨을 텐데 제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현타가 왔었답니다. 결국 신우하고서는 정말 최대한 입을 다물며 긴 대화를 피할 수밖에요. 말을 걸려 하면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자진의 설거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우하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걸 피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신우이는 결혼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한테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다고 말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한동안 신우한테서 정이 뚝 떨어져서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제 신적 살림을 가꾸고 사는 데에 바빠서는 신우 소식을 들을 기력도 없었답니다. 신우가 몇 번 결혼을 가지고 제 앞에서 말실수를 하는 걸 같이 들었던 남편조차 신우한테 화가 나서는 그리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오셨어요. 사실 연락 빈도로 따지면 어머니께서 워낙 자주 연락을 주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전화를 주고받는 편이었는데요. 신우의 얘기는 도통 하지를 않던 분이셨는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걱정이 되어 죽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신우 결혼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을 언제 할지 곧 30 중반이 되는데 언제 결혼을 시켜야 하냐면서 막 고민에 고민을 꼬리 물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결혼은 쓸모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왜 걱정을 하시냐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 문제로 참견을 하냐며 마음 편히 내버려 두라고도 했어요. 뜻이 있으면 자신이 자진해서 나설 것이고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레 만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뭐라 더 할 말이 없으셨는지 말을 오물오물 거리다가 연락을 마지못해 끊으셨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나서서 결혼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의 입에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하루는 저한테 직장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서 신우까지 갑자기 제 직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던 타이밍이었죠. 아시다시피 저는 은행에서 재직 중이었고 그렇다 보니 요즘 말로 스펙이 짱짱한 동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선배님들도 좋은 대학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다만 그게 직장 내에서는 평균치였다 보니 이런 스펙 자체가 뭔가 대단한 거나 으뜸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다들 젊은 시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봤죠. 그런데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중에 신우이를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게 미쳤나? 였죠.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의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웃겨 죽겠는데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묻는 걸로도 모자라 소개를 시켜달라니요. 전과 너무 달라진 신우의 태도에 놀라 그저 저게 미쳤구나 싶은 생각 말고는 든 게 없었답니다. 당연히 동료를 소개시켜줄 마음도 없었어요. 신우 성격을 제가 결혼해 봐오면서 뻔히 다 아는데 그런 신우한테 소개시켜줘서 굳이 서먹해지고 싶은 직장 동료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딱선이 없는 신우의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는 고집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대담해지기까지 했죠. 시어머니랑 한 틈으로 작전이라도 짠 건지 어머니께서는 한쪽에서 딸 자식 걱정을 하느라 난리셨어요. 딸내미가 저러다가 결혼을 못하면 어쩌냐면서 이제 막 31살에 불과한 딸을 가지고 어찌나 오버스럽게 걱정을 하시던지요. 그러면서 네 직장에 누구 좋은 사람 없냐? 은행 다니는 사람 만나면 딱일 텐데 라고 저에게 사람 좀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신우이가 그럽디다. 나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줘요. 가족 좋다는 게 다 뭐야. 언니가 좋은 직장도 다니니까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지낼 거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신우이 시집 좀 보내줘요. 라고 말해줘. 얼탱이가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결혼 안 한다면서 쓸데없는 거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개시켜달라 난리니까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다 결혼 안 한다면서요. 다 결혼은 낭비고 쓸모없는 거라면서요. 라고요. 그러자 신우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원래 다 사람은 때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신우 주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친구 무리들이 몇 년 사이에 죄다 결혼해버렸다고 말이죠. 자기 주변 지인들이 죄다 결혼을 해버린 바람에 갑자기 똥줄이라도 탄 건지 신우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뒷배경을 알고 나자 신우에게는 더더욱 사람을 소개시켜주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욕이라도 처먹을까봐 말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완강하게 굴려던 계획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야 말았답니다. 신우한테는 결국 남자를 소개시켜줘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로 제 직장 후배인 결혼 안 한 총각 남자 직원을 말입니다. 절대로 소개시켜줄 계획은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제 직장으로 쳐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점심때 같이 밥을 먹자며 바쁜 사람 부르고 굳이 제 직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찌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던지요. 저러고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볼썽사나운데 그 와중에 신우이는 소개팅을 하고 싶은 남자라도 찾는 건지 제 책상 주변을 너무 요란스럽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고 앞에서 고객님이 직원 얼굴을 가리고 있기라도 하면 일부러 자세까지 틀어서는 어떻게든 직원의 얼굴을 보겠다고 눈가를 빼집어냈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직원을 발견한 건지 한 곳에서 시선을 둔 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총각이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제 직장 후배였는데 그 사람을 단박에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 입에서 그 직원 이름이 튀어나왔고 저는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옆에서 잊을만 하면 소개팅 얘기를 꺼내고 해달라고 매달리다 못해 졸라대니까 제가 한번 못 이기는 척 해주기로 한 겁니다. 해주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어 말이죠. 천만 다행이었던 게 직장 후배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소개팅을 하고자 했고 또 다행이었던 건 은행에 와서 저랑 밥을 먹으러 나가는 제 신우 얼굴을 미리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좀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얼굴을 보고 나쁘지 않았는지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면 돌아서도 그만이라고 했죠. 직장 상사 때문에 꼭 만나야 하는 부담감은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떨결에 둘의 약속은 성사되었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좋다고 하고 특히 아가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제 직장 후배를 콕 집어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었기에 뭔가 잘 성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무조건 뒤에 빠져 있었고 지들끼리 만나 대화도 나눠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똥물이 저에게 튕겨져 나왔어요. 아가씨의 변덕이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어졌더라고요. 일부러 직장 후배하고는 있었던 소개팅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아가씨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평소처럼 직장에 가서 일도 했고 아가씨는 따로 만나는 일이 없었기에 먼저 연락도 안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무지하게 화가 났다며 일러 바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나한테 화가 날 일이 뭐가 있냐며 되물었더니만 어머님은 한심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 누가 호래비를 소개시켜줄 줄 알았다니? 은행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너한테 일부러 결혼할 상대를 소개시켜달라고 물어본 걸 텐데 꼭 호래비만 있고 급기야 노후 준비도 안 된 집안의 남자를 소개시켜줘 했냐고. 나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딸은 오죽 화가 났겠어? 당장이라도 은행에 쳐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뭐. 나 같음 벌써 너한테 달려갔다. 라고요. 그 옆에 신우가 같이 있었던지 거칠게 추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더 세게 해. 나 지금 겁나 빡쳤다고 말하라고. 진짜 생각할수록 빡치네. 라고 말이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게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기껏 직장까지 지 멋대로 찾아와서는 지 멋대로 소개시켜달라고 제 후배를 꼭 집어 말해놓고서 이제와 그 집안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를 놨더라고요. 소개팅 하던 그날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후배가 퇴짜를 맞은 줄도 몰랐고 집안 배경 때문에 첫 만남 자리에서 무례하게 퇴짜를 맞을 줄이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제 직장 후배니까 그 후배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후배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홀아버님께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면 제가 직장 후배의 스토커게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저한테서 그 모든 집안 배경까지도 싹 다 파악을 하고 난 후 소개를 시켜주길 바랬나 보더라고요. 지가 해달라고 저르고 애원해서 소개팅 자리까지 만들어줬더니만 이제 와서 집안 배경이 후지다는 이유로 저에게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말이죠. 일단 시어머니하고는 전화를 끊고 급한 대로 직장 후배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요. 제 시누이 성격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물었죠.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후배가 힘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은행에서 저랑 몇 번 눈을 마주쳤었는데 웃어주는 게 예뻐서 소개팅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더니만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은행 다닌 지는 몇 년인지 지금 연차의 연봉은 얼마인지를요. 그때부터 조금 불쾌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나오신 것 같길래 대답을 했더니만 연봉이 마음에 안 드는지 쭉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다 가끔씩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제 호구조사를 하겠다고 내뱉는 질문들이었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밥값 계산도 안 하고 커피를 마시러 먼저 가자고 해놓고서 커피랑 디저트까지 저한테 얻어먹더라고요. 라고요.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었어요. 애가 덜 떨어진 건지 제 직장 동료한테 엄청난 무례를 범했더라고요. 사실 시누이가 직장 후배에 비해서는 학력도 좋지를 못했고 직장은 더더욱 좋지 못합니다. 왜 직장 후배 연봉에 만족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제 후배 연봉이 시누이 연봉이 몇 배는 되었어요. 근데도 자기 주제 파악은커녕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돈으로 평가를 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다니요. 그도 모자라 양심도 없게 밥값이랑 후식값까지 죄다 얻어만 먹고 나왔다니. 같은 여자가 봐도 최악 중에 최악인 데이트 상대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직장 후배한테 사과를 했어요. 신우 성격이 원래 기차반인 줄 알고는 있었다만 무대포로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소개팅을 하겠다며 콕 집어낸 바람에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며 갖은 핑계도 대봤습니다. 한번 가볍게 만나기라도 할 줄 알고서 깊게 신경을 쓰지 못한 채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무례를 범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재차 또 사과를 했고요. 한참 제 얘기를 듣고만 있던 후배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한숨소리에 화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후배랑 직장에서 다시 어떻게 마주쳐야 하는지에 대해 벌써부터 불편함을 느끼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제 입으로 제 신우욕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신우가 범한 무례를 대신 풀어주고자 했어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홀아버님과 꿋꿋하게 잘 살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온 걸 텐데 그 노력을 우습게 여긴 신우를 대신해서 있는 힘껏 욕을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잠깐의 침묵을 깨고 직장 후배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웃음소리로 말이에요. 제 말에 웃음을 참는 듯한 티를 내길래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 미친 건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죄송해요 선배 라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웃고 있는 후배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덩달아 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후배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주기 때문에 이리 웃어주는 건가 싶었었죠. 하지만 이윽고 튀어나온 후배의 말에 저는 그만 진심을 다해 빵 터지며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배가 웃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죄송하다며 웃은 후배가 말하길 저 사실 선배 신우한테 거짓말 좀 했어요. 하도 재수가 없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한 거냐며 흠칫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물어봤는데요.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홀아버지, 노후자금 그런 거 다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시드니로 1년 교환학생 다녀왔던 거 선배한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두 분 다 지금 일하시며 노후는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 결혼하면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사주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신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제 후배가 신우한테 했던 말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처음 사람을 보자마자 연봉과 배경을 논하며 평가질을 하려고 한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났던 제 후배가 작정을 하고 신우 앞에서 거짓 정보를 남발했던 겁니다. 어차피 이 소개팅을 끝으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기에 아무 거짓말이나 쏟아부으며 신우이가 더욱 자신에게 실망을 하길 바랬던 거죠. 밥값이랑 디저트 값은 정말 자신이 다 낼 줄은 몰랐다며 가방까지 싹 다 챙기고 식당을 저마치 나가버리길래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도 했고요. 저를 봐서 끝까지 참았다고 말하는 후배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그제서야 하나둘 후배의 의중이 이해가 되어 빵 터지며 웃을 수밖에 없었죠. 신우는 말 그대로 배경 좋고 직장 좋고 능력 좋고 잘생기기까지 한 제 직장 후배를 뻥하고 제발로 걷어차버릴 꼴이었으니까요. 저요 이 말을 당장 신우한테 건넸습니다. 물론 후배 허락도 받았고요. 신우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이간질을 하듯이 막 뱉어냈어요. 그 능력 좋고 조건 좋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건방을 떨었으면 상대남이 자기 조건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며 아가씨랑 헤어지려고 했겠냐면서요.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도 말하고 스펙의 집안에 그냥 허풍까지 더해서는 신우한테 막 약을 올리면서 말을 했더니만 대답이 없던 신우가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처음엔 억지로 우는 척을 하며 다시 한번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니만 제 말이 너무 안 통한다 싶었던지 결국 울음까지 보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당장 자기가 결혼도 해야 하는데 뭔 짓을 한 거냐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후배한테 자신에 대해 말을 잘 해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급기야 그 소개팅 당일날이 자신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법의 날이어서 기분이 별로였다는 걸 핑계삼아 말해달라고까지 하더라니까요.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제로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한테 저는 따끔하게 혼쭐을 내줬어요. 정작 아가씨가 조건도 별로고 인성도 별로고 그냥 딱 봐도 별로인데 뭘 자꾸 내 후배랑 소개팅을 하겠대? 정신 좀 차리고 수준에 맞는 남자나 만나 살던가 아님 그냥 그 성질머리 가지고 혼자 쭉 살던가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시원하게 뱉어내고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가씨한테서의 소개팅 주선 요구는 더 이상 없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서조차 말이죠. 제가 한 말에 충격을 받고 자존심마저 상했던지 아가씨가 저한테서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덩달아 별소리를 못하시고 옆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들은 제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걸었답니다. 집안 망신은 아가씨가 다 시킨 거라고 하면서요. 아가씨 그러게 왜 수준에도 안 맞는 사람을 욕심내다가 그 성질머리까지 다 보여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찹니까? 결혼부터 욕심내기 전에 마음부터 좀 곱게 쓰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